옛날 어느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철학자라 불렀지요. 이 노인은 스피노자의 범실론, 철학을 깊이 탐구하여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흐리던 하늘은 끝내 비를 내리지 않았고 마을의 농작물들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고 어떤 이는 절망에 빠져 우두커니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마을 촌장이 산속에 철학자를 찾아갑니다. 노인은 한가로이 자연을 감상하며 그가 항상 하던 대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말했습니다. 철학자님, 우리는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신께 기도를 올려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요. 우리는 이미 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뿐이오. 촌장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이에 철학자는 손으로 주변의 자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은 저기 나무에 계시고 저기 흐르는 물에 계시며 우리 자신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과 함께하는 것이라오. 그러곤 산책길로 촌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시든 나무들을 돌아보며 노인은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연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오. 씨앗을 심고 물을 아끼고 필요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취하지 않으며 자연의 일부로 사는 것이 답이라오. 이것이 신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라네. 마을로 돌아온 촌장은 사람들에게 철학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각자 집 근처의 나무에 물을 주고 물 사용을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이 몰려오고 드디어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철학자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이오. 자연을 돌보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었음을 깨달았겠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작은 변화 속에서도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연과 함께 일하였고 그 속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신이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가 그 신의 일부라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의 철학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존 루크의 백지설을 바탕으로 펼쳐진 한 마을의 유쾌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마을 에버그린에서 시작됩니다. 에버그린은 숲과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으로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조용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오크나무 아래에 심오한 질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질문은 마을에 있는 작은 철학 모임에서 매주 공유되던 메시지 중 하나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젊은 목수 제이미는 이 질문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이미는 나무를 깎고 집을 짓는 것 대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제이미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을 지식 체험관으로 꾸미고 주민들이 각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배우고 깨닫는지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여러 가지 다른 테마의 방을 준비했습니다. 감각의 방에서는 다양한 질감의 물체들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했고, 청각의 방에서는 자연의 소리와 도시의 소리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미각의 방이었는데 제이미의 어머니가 만든 다양한 맛의 쿠키들을 맛보면서 사람들은 미각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차이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체험관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 앨리스는 촉각의 방에서 느낀 고운 밀가루의 감촉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과정을 설명했고, 어부샘은 청각의 방에서 들었던 고요한 강물 소리가 그 어느 교향곡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을의 도서관 사서인 올리비아가 체험관을 방문한 후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러한 감각적 경험이 농작물 관리, 목재 선택,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이미의 실험 덕분에
에버그린 사람들은 존 로크의 백지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며 초기의 하얀 백지가 어떻게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채워지는지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식이란 것이 단순히 교육이나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에버그린은 그들의 독특한 철학과 교육 방법을 다른 마을에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나누며 삶의 또 다른 백지를 채워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존 로크의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도 깊은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촉망받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소피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안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문명의 흔적이 많지 않은 곳으로 소피는 이곳에서 자신의 사고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는 마을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신비로운 인물을 통해 알랭 바디오가 말하는 사건의 개념을 체감하게 됩니다. 축제의 낯선 환경 속에서 소피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미모자의 밤이라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미모자가 마을 중심의 고목에 핀다고 합니다. 그 꽃을 본 사람에게는 생이 뒤바뀌는 특별한 변화의 순간, 즉 사건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종의 끌림에 의해 홀로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수께끼 같은 남자 루이를 만났습니다. 루이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소피에게 묻은 진정한 사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생하며 그것을 목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나무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미모자가 서서히 피어났습니다. 소피는 루이와 함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었고,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꽃을 본 후로 소피는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라 수학과 존재의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소피는 도시로 돌아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집합론과 철학을 결합하여 수학적 구조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학계와 철학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녀의 연구를 계기로 학문 간 경계가 희미해지며 새로운 학문적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소피는 스스로 그 사건의 주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구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했던 미모자의 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지적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소피는 사람들에게 알랭 바디우의 정신을 이어받아 삶의 순간들을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소피는 고객들에게 바디우의 사건과 같은 순간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작은 시골 마을의 신비로운 이야기에서 시작된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철학자 흥부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아침 식사를 하며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날도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흥부는 고개를 돌려 마당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타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흥부는 잠시 말을 잃었다. 타조가 왜 그의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것일까? 여기서 흥부의 설명적 추론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그의 첫 번째 가설은 이 타조가 근처 농장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 근방에서 타조를 키우는 농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타조는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흥부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곧 이 가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타조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차분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도망쳐 나왔다면 이렇게 여유로울 리가 없었다. 흥부의 두 번째 가설은 이 타조가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종종 그를 놀리곤 했으며, 그들이 그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 타조를 데려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의문이 있었다. 이렇게 큰 타조를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마당에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장비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조가 너무 진짜 같았다. 세 번째 가설로 흥부는 이 타조가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의 결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꿈틀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가설은 너무 극적이었다. 그가 평소에 믿던 과학적 세계관과도 맞지 않았고 너무 단순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그래서 흥부는 더 깊이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타조가 자신의 상상 속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는 최근 많은 일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종종 환각을 경험해왔으니 말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상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감난다는 것이 그를 다시 한번 망설이게 했다. 결국 흥부는 발생한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최선의 설명적 추론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 타조가 새로운 이웃이 비정상적으로 친절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라는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냈다. 정말로 이웃이 타조를 키우고 있고 마침 아침 산책에 데려왔다가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타조가 그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여러 가설을 종합한 결과 설명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었다. 흥부는 이 결론에 다다라서야 편안함을 느꼈다. 꼭 타조가 맞다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흥부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타조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의 웃음소리가 그의 의문을 더욱 부채질했다. 아, 그 타조. 네, 맞아요. 제가 자주 데리고 나와요. 걱정 마세요. 흥부씨. 그제야 흥부는 그의 설명적 추론이 정확했음을 깨달으며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흥부는 단순한 아침을 새로운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탐험의 설명적 추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그의 친구들이나 이웃에게는 꼭 필요한 조언이 되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가설을 세우고 설명해보세요. 놀라운 답을 찾게 될 거예요. 흥부는 그렇게 늘 말하곤 했다.